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대구 경북 지역 경선에서도 과반 득표로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오늘은 국민선거인단 64만 명의 투표 결과가 1차로 공개되는 슈퍼위크로 민주당 경선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한편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긴급 회견을 여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공수처가 이르면 오늘 김웅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다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 소식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네. 배종호 세한대 교수, 박정아 전 청와대 대변인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자, 이재명 후보가 어제 있었던 그 순회 경선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과반을 차지하면서 파죽의 3연승을 달렸습니다. 어쨌든 그 민주당이 어떤 대표적 그 험지인 TK 지역에서의 과반 득표가 갖는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먼저 배 교수님께서 어제 그 이재명 후보의 승리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죠.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민주당의 권리당원들은 이재명 지사를 과반 넘게 지지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결정적인 이유는 역시 본선 경쟁력에 있어서 이재명 지사가 이낙연 후보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은 정권 재창출론보다는 정권 교체론이 우세한 상황. 예. 따라서 본선 경쟁력이 더욱더 중요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친문 핵심 권리당원들 중에는 상당수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는 좀 비호감적인 그런 입장을 가진 분들도 많았지만은 결국은 정권을 빼앗기면 안 된다라는 그런 위기감 때문에 이렇게 1차, 2차, 3차에서 과반 이상의 표를 몰아주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되고요. 예.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추세가 지금 뭐 50% 넘는 추세인데 계속 비슷한 추세예요. 54대 한 28. 2배 정도의 차이가 계속 유지되는데 예. 1차, 2차, 3차 계속 이런 같은 추세로 승리함으로 인해서 이재명 대세론이 점점 더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그런 양상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예, 어쨌든 배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은 본선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을 많은 권리당원들이 지금 선택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박정 대변인께서 보실 때는 어떻게 좀 저도 동의합니다. 생각하셨어요? 지금 뭐 국민의힘도 경선이 시작이 됐지만 사실은 민주당도 사실은 이길 후보에 대한 표썰림 현상이 좀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까지 이제 당내 내부 경선이다 보니까 당내에서 진영감 싸움이 굉장히 이제 있으면서 이길 후보에 대해서 표썰림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충청, 대구, 경북 오늘 이제 강원도가 나오죠. 그러니까 지역별 순회 경선을 통해서 권리당원의 표심이 나왔는데 사실은 의미가 있는 게 오늘 이제 나올 1차 64만 명에 대한 슈퍼위크라고 할 수 있는 선거인단 결과입니다. 지금까지는 지역 순회 경선 결과가 나왔지만은 오늘 슈퍼위크에서 나오는 전국 선거인단은 사실은 전국의 표심을 좀 읽을 수 있는 향방계이고 그다음에 1, 2, 3차 선거인단 중에서 가장 많은 그 선거인단 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 오늘 선거인단의 표심이 어떤 식으로 쏠리느냐에 따라서 민주당 경선은 다음 주에 있을 호남 경선이 마지막 사실은 큰 바로미터이겠습니다만은 대부분 큰 줄기는 결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여전히 이제 후보 간 당내 경선이 끝나고 나면 본선에 가서 이루어지는 야권 후보와의 경쟁은 또 다른 양상으로 좀 흐를 거다. 지금까지는 이길 후보에 대한 표썰림이 계속 나가고 있고 예. 이재명 지사가 대세를 많이 유지하고 있다라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낙연 후보는 이번 TK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와 득표율의 2배 정도 차이가 났는데 이낙연 후보는 누적 격차가 더 벌어지지 않는 거에 의미를 둔 것 같습니다. 사퇴 효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추석 이후에 벌어지는 이 호남 경선에서 어느 정도 역전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상황을 쭉 정리해 보면은 이낙연 후보가 호남에서 역전하기는 좀 어려운 것 아닌가. 말씀드린 대로 이미 이재명 대세론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 예. 특히 무엇보다도 이번 대구 경북 지역의 경선 결과 전에 이낙연 후보가 승부수를 던졌지 않습니까? 네. 의원직 사퇴라는 이제 승부수를 던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승부수가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낙연 후보 입장에서 지금 더 이상 쓸 수 있는 카드는 특별히 없어요. 그러면 현재 흐름이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라는 전망이 합리적인 전망 같고요. 이제 말씀하셨지만은 오늘
강원도 지역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1차, 2차, 3차하고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역시 이제 64만 명이라는 엄청난 선거인단의 투표 결과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 대략 한 75% 정도가 투표를 했다고 그러니까 엄청난 이제 규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1차, 2차, 3차 그리고 강원도하고 비슷한 결과가 나온다면은 이재명 대세로는 정리가 됐다라고 이제 봐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 1차 선거인단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가 상당히 좀 궁금하잖아요. 예. 제가 볼 때는 비슷한 지금의 흐름이 계속될 것이다. 왜냐면은요. 지금 이제 경선 결과가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은 네. 사전에 민주당 지지층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어요. 그때 이재명 지사가 대략 한 53에서 54%의 지지율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여론조사 결과가 실제로 경선을 해보니까 그대로 현실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64만 명 정도에서 한 75%의 대규모 선거인단의 투표가 이루어진다면은 조직의 위력이 발휘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같은 얘기로 53, 4%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네. 그러면은 지금까지 결과가 계속해서 이재명 대세론을 입증해주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네. 그럼 이제 호남 같은 경우는 결국은 될 사람 밀어주자라는 이제 전략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아시겠지만은 노무현 당시의 후보가 2%, 3%의 낮은 지지율에서도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됐고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호남의 전략적 선택이었거든요. 따라서 민주당 입장에서 또 특히 호남 지역 권리당원 입장에서 전체 대세론을 거스르는 그런 선택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전망을 합니다. 아, 그러면은 이낙연 후보가 좀 유리한 호남 지역에서도 어대명의 기세는 그냥 그대로 갈 것이다라는 거에 동의하십니까? 비슷한 추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그 호남 지역에서의 여론조사가 이제 9월 10일경 무등일보 리서치뷰 조사가 있었는데 그 지역의 일반 여론조사 결과는 40대 30 정도. 예. 그다음에 민주당 내 후보 적합도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43%, 이낙연 후보에 대해서 36%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이낙연 후보에 대해서 기대감이 있고 반등의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만은 호남에서의 권리당원 수가 2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예. 오늘 1차 슈퍼위크에서의 선거인단 규모는 64만 명이에요. 전체 지금 민주당의 전체 선거인단 수가 220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한다면 20만 명 정도의 호남에서의 권리당원 투표의 향방이 그리고 어느 정도 표차가 많이 좀 줄더라도 예. 전체 대세는 영향을 주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리고 마지막 서울, 경기가 각각 15만 명 정도의 규모인데 그렇다면 호남에서 월등한 표차로 이낙연 후보가 이재명 지사를 앞서지 않는 한 전체 상황은 이대로 유지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고요. 예. 결과적으로 오늘 1차 그다음에 호남 다음 주에 있고 10월 초에 있을 2차 슈퍼위크 2차 선거인단의 결과가 나오면 사실상 민주당의 경선 결과는 대충 10월 초쯤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좀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하나 대구 경북 지역 경선에서 눈에 띄었던 것이 추미애 후보가 14.84%나 얻으면서 꽤나 선전을 했는데 물론 뭐 대구 출신인 것도 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어떤 이유가 가장 좀 컸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고향 아닙니까? 예. 홈그라운드 이점이 굉장히 발휘가 됐다고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예. 이제 추미애 후보 같은 경우는 민주당 당 대표를 역임을 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직적 우위가 있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그 부분이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분석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역시 핵심 부분은 지금 추미애 후보 같은 경우는 강력한 개혁의 깃발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친문 강성 지지층의 확실한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 여기다가 최근에 윤석열 전 총장하고 대립각을 계속 세워왔지 않습니까? 예. 검찰 개혁의 기치를 들면서 여기에다가 지금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이 또 터지면서 윤석열 전 총장을 향해서 지금 추미애 후보가 매우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이번 추미애 후보가 대구 경북 지역에서 말씀하신 대로 14%를 득표를 했는데 정세균 3위 후보 같은 경우는 3%밖에 득표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4배 이상의 득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누적 득표에서 결국은 추미애 후보가 3위로 올라서는 그런 결과가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정세균 후보 얘기 나와서 좀 드려볼까 하는데
어쨌든 저희가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본선 경쟁력 같은 거 따지자면 권리당원 입장에서 실리를 따져서 이 조직 선거는 이제 좀 옛날 얘기가 없어진 됐다라고 것 좀 봐야 같아요. 되는 겁니까? 예,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일단 민주당의 선거인단 규모 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민심과 당심이 비슷하게 추세를 이루어가는 게 현상적으로 보이는 것 같고요. 예. 이낙연 후보와 정세균 후보가 당초에는 사실은 2위, 3위 그다음에 박빙의 싸움을 할 거로 예상이 됐습니다만은 두 분이 워낙 지역적인 기반도 같고 그동안의 정치 경력도 비슷하다 보니까 좀 더 본선 경쟁력이 있을 것 같은 이낙연 후보 쪽으로 표썰림 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세균 후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직면해 있고 대구 경북에서 결과도 안 좋은 상황에 전체적으로 이제 3위 자리를 추미애 후보에게 내준 상황이 됐는데 사실은 이재명 후보로부터 좀 빠질 수 있는 그다음 본선 경쟁력이나 혹은 뭐 이재명 후보한테 비춰지고 있는 부정적인 당원들의 민심, 당원들의 표심들이 이낙연, 정세균으로 분산돼서 갈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이런 게 이낙연 후보 쪽으로 많이 몰려가다 보니까 정세균 네. 후보가 전혀 플러스 효과를 경선 과정에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막판에 사실은 코로나로 인한 자가격리로 활동이 크게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있는 것도 영향을 좀 미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추세로 간다면 호남에서의 경선 결과도 사실은 정세균 후보에게 썩 녹록치 않은 그런 상황으로 갈 것 같다라고 예상을 좀 해볼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오후에는 강원 경선과 그리고 국민들이 참여하는 1차 선거인단 64만 명의 선택이 공개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재명 캠프는 충청권에 이어서 어제 대구 경북까지 3연속 과반 득표율을 보이면서 1차 슈퍼위크 또한 다르지 않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는데 이재명 대세론 굳힐 수 있을까요? 뭐 아까 다르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는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되면은 전체 경선에 큰 윤곽이 잡힌 거예요. 1차, 2차, 3차에서 뭐 또 4차 그리고 시민선거인단까지 과반 득표를 하게 되면은 이재명 대세론이 급속도로 더 확산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면은 이재명 지지자들은 더 결집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나머지 경쟁 주자들 특히 이제 이낙연 2위 주자를 지지하는 세력들은 상당히 전의를 상실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6명 가운데 과연 중도의 레이스를 누군가 포기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이제 밴드 웨건 효과에 따라서 이분들도 2위 주자를 선택하기보다는 1위 주자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과반 득표를 하게 되면 결선 투표가 없고 그렇게 되면은 선택의 기회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1차 시민 선거인단 내 결과도 과반을 넘는다면은 이재명 대세론이 사실상 쐐기를 박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네. 전망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대선 후보는 이재명이다. 어대명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그 배 교수님도 잠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본선에 가선 또 이제 변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지금 뭐 해결해야 될 과제인 것이 이제 전국 단위 여론조사에서는 20% 후반대의 어떤 지지율이 머물고 있어서 이런 본선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이재명 캠프 측에서 할 수 있는 전략들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 이재명 후보가 사실은 경선 과정에서 상처를 좀 받긴 했어요. 한 것 같고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당내에서 지지율보다는 전국 일반 국민들 대상으로 한 지지율에서 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20% 후반대 박스권에 머물러 있는데 네. 예. 지금까지는 그 진영 당내에서의 경선 싸움이었고 본선에서 이길 후보에 대한 표썰림 현상이 있었다면 저는 본선 가면은 또 다른 국면으로 좀 바뀔 것 같습니다. 양당 모두 다 이제는 진영 싸움보다는 후보가 결정되고 나면 진영 내에서는 결집 현상이 생기고 나머지는 전 인물 평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좀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라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민주당의 후보로 결정이 된다면 1차 지금 현재 40% 지지율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현재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를 어떤 식으로 할 건가. 그다음에 기본 시리즈 외에 또 다른 메가 이슈라고 할 수 있는 중도 표심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무언가의 정책 공약이 나올 수 있는 건가. 뭐 이런 것들에 이재명 지사 후보 측에서는 아마 관심을 가져야 될 상황 아닌가. 그래야 지금 좀 빠져 있는 중도 표심, 그다음에 20, 30대 초반의 젊은 표심들에 대한 소구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양당 모두 후보가 결정이 되고 나면 이제는 지금까지 있었던 진영 싸움보다는 내부적으로 인물 구도로 약간의 국민들의 관심이 다소
이게 확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후의 경선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야권의 상황도 한번 짚어보죠.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가 김웅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르면 오늘 재개할 예정인데요.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오후에 긴급 회견을 여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상당히 지금 국민의힘이 위기 상황에 몰렸어요. 네. 검찰에 의한 고발 사주와 관련해서 제1야당이 지금 연루됐다라는 그런 의혹이 굉장히 구체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 제보자가 나왔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증거들이 나왔고요. 정황들이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공수처가 전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고 또 법원에서 이제 압수수색 영장까지 발부하는 이런 상황. 그러니까 굉장히 국민의힘이 위기에 몰리니까 일종의 제가 볼 때는 프레임 바꾸기 전쟁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프레임 좀 전쟁. 예.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일단 박지원 국정원장의 개입설과 관련해서 강력하게 박지원 게이트라라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국정원의 압수수색에 대해서 지금 물리력을 동원해서 막으면서 공수처가 괴물이다. 그리고 야당을 탄압하고 있다. 불법적인 이제 압수수색하고 있다라고 네. 지금 문제 제기하고 있고 지금 김기현 원내대표가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한다면 어차피 이 두 가지 관련해서 비슷한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보는데 네. 제가 볼 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태도가 과연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지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회의적인데요. 첫 번째로 공수처의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만약에 여러 가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들 왜 김웅 의원이 없는데 압수수색을 했느냐라는 부분 그리고 왜 보좌관 PC까지 했느냐라는 부분 그리고 표제 검색 부분에 뭐 조국, 미애, 오수 이런 부분을 넣느냐라는 것인데 이건 분명하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면 거기에 구체적인 압수수색 대상들이 다 명문화돼 있거든요. 그렇죠. 따라서 김웅 의원이 현장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만약에 불법 부분이 있다면 확인해서 거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지금 비상대기조까지 지금 결성을 해가지고 정당한 법 집행을 막는 것이 과연 법을 만드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할 일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좀 회의적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박지원 국정원장의 개입설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증거는 하나도 없어요. 단지 조성은 씨를 만났다라는 것 하나 가지고 입건해서 수사해라. 그리고 핸드폰을 압수수색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 아니겠습니까? 핸드폰을 압수수색 하려면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입건을 하려면은 어느 정도 혐의가 포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없이 마구 그냥 국정원의 이거는 공작이다. 라고 몰아가는 건데 예. 그렇다고 해서 과연 지금 어려운 위기 국면이 벗어날 수 있을지 저는 개인적으로 좀 회의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지금 어쨌든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국민의힘의 어떤 그 대응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네네. 어떻게 지금 보고 계세요? 일단 지난주에도 저희가 똑같은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지난주 이후의 상황이 크게 많이 변했는데 이 건에 대해서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진상 규명에 대한 것은 사실은 드러난 게 아직은 없거든요. 그 예.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공익 신고자라고 하고 있는 조성은 씨가 이제 등장을 했고 또 다시 이제 공수처가 본격적으로 전격적으로 수사를 하겠다. 예. 수사의 시작이 됐고 그다음에 생각지도 않게 뭐 박지원 원장이 등장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 공익 신고자라고 할 수 있는 조성은 씨와의 박지원 원장 간의 이 석연치 않은 만남들이 이제 나오고 있어서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제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박지원 게이트다. 이거는 공수처가 박지원 원장을 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마 김기현 원내대표도 기자회견의 내용이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근데 안에 이전 그 김웅 의원 압수수색 건 그다음에 국정원장과의 석연치 않는 만남 이렇게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커질 텐데 뭐 일단 백 교수님 말씀 주셨으니까 공수처가 김웅 의원 씨를 압수수색을 하면서 본인 동의 없이 그다음에 거명이 됐던 뭐 오수, 경심, 미아와 관계없는 이런 검색어들이 나온 거를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을 할 건가라는 점 하나. 그다음에 이게 석연치 않게 대한민국에서 제일 바쁜 사람 중에 한 분인 국정원장이 이렇게 조성은 씨란 정치인과 젊은 정치인과 여러 번 만남을 왜 했는가 하필 예. 이때 이런 것들은 또 다른 국민의 관심사로 드러날 거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이게
검찰에서 이미 감찰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 네. 그다음에 공익제보자라고 하는 본인도 등장을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알 수 있는 전체적인 윤곽을 빨리 보여주고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게 옳지 이렇게 공방을 이어가면서 그다음에 진실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예. 길게 끌고 공수처 수사가 시작되면 상당 기간 오래 갈 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어느 쪽이건 분명하게 얘기를 안 하고 사건을 길게 끌면서 이걸 정치 쟁점화하는 쪽이 네.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뭔가를 만들어냈을 거다. 그리고 이 건이 검찰에서 고발 사주를 했다면 혹은 또다시 다른 측면에서 국정원장이 국내 정치에 개입해서 뭔가를 했다면 우리나라 양쪽 모두 다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진실 규명이 되고 나면 어느 쪽인가는 씻을 수 없는 엄청난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상 규명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판단합니다. 이게 너무 이제 좀 방대한 얘기를 동시에 지금 전달하다 보니까 펑프짐하게 포인트가 좀 잡히지 않아서 제가 짧게 얘기를 하면은 박지원 국정원장하고 조성은 제보자하고 만남에 대해서 우리 대변인께서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라는 시각은 저는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박지원 국정원장과 조성은 제보자하고 만남 자체를 이거를 범죄로 규정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지금 왜 그러냐면은 만났으니까 입건해라, 수사해라라고 하거든요. 그렇지만 만남 자체가 불법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법치주의 국가에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수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박지원 국정원장의 핸드폰 압수수색해라. 그러면 핸드폰 압수수색 하려면은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를 받아야 돼요.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여기다가 문재인 대통령 책임론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거는 좀 제가 볼 때는 설득력 있는 주장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좀 강조를 하는 거예요. 일단 공수처의 수사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국민들의 판단을 좀 기다려보겠고요. 자, 이게 보니까 어쨌든 고발사주 의혹 때문에 야권주자들의 공간이 좀 좁아진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반사 이익을 누리는 것이 이제 홍준표 후보다 뭐 이런 분석이 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최근에 압박 면접에서도 윤 후보와 홍 후보 두 사람에게 관심 집중됐었고 지금 상황은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국민의힘 상황을? 국민의힘 상황은 지금 굉장히 어렵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데 지금 이제 면접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볼 때는 뭐 하나의 깨소금 효과는 있다고 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TV 토론이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TV 토론을 당초에 경선준비위원회에서 2차례 하기로 했지만은 윤석열 최재형 후보 측에서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사실상 반대를 한 거예요. 결국은 못하고 비전 발표에 그리고 또 공약 발표회 그리고 국민 면접 이렇게 세 가지를 했는데 대부분 내부에서 또는 뭐 언론에서 평가하기를 학위의 수준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차 12명의 후보 가운데 8명으로 압축하는 컷오프에서 결국 TV 토론 없이 후보를 선택해야 되는 1차 컷오프에서 예비 후보를 선택해야 되는 이제 그런 문제가 봉착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선택을 하는데 8명으로 그러면 무슨 근거로 선택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런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라는 문제가 남아있다라는 얘기를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네. 홍준표 의원의 상승세가 이어지자 이재명 후보 측은 홍준표 의원이 윤석열 전 총장보다 좀 쉬운 상대다 이렇게 자신감을 보였는데 홍 의원의 상승세가 민주당 경선 판세 변화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민주당 경선 앞서 우리가 길게 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외부적인 요인이 판세를 바꿀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워낙 그 1위 후보인 이재명 후보의 대세가 굳게 갖고 있는 상황이라 홍준표 후보의 상승세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국민의힘 경선은 9월 15일 날 지금 현재 12명의 주자를 8명으로 컷오프를 하거든요. 9월 15일 날 1차 8명으로 되는 컷오프 이후에 TV 토론과 진행이 되면서 10월 초에는 이제 4명의 후보로 컷오프가 돼서 11월 초에 후보를 최종 결정합니다. 국민의힘의 경선 구도는 10월 초에 4명으로 컷오프가 되는 4강전부터가 사실은 국민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추석 이후의 민심 상황을 좀 봐야 될 거다. 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홍준표 후보의 상승세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그 홍준표 후보의 지금 나타나고 있는 지지율 상승세가 뭐 역선택이냐 아니면 무슨 확장성이냐 이런 논란은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제가 뭐 주변이나 지역에서 상황을 보면은 양쪽 다 있긴 하지만 분명히
홍준표 후보에 대한 기대감 내지는 윤석열 후보에 대한 불안감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보여지고 있거든요. 다만 홍준표 후보가 이렇게 이제 지지율 상승을 받고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와 이제 1등 경쟁을 계속하게 된다면 예. 그동안 본인이 갖고 있었던 지금도 좀 전에 저희가 얘기했던 압박 면접 과정에서 예.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가 연루됐다고 여권에서 주장하고 있는 지금 고발 사주건과 관련해서도 홍준표 후보가 좀 다른 목소리들을 내고 있는 게 이게 과연 전 당원들한테는 어떻게 비춰질까 그리고 이런 그 과거에 있었던 막말 이미지 등이 국민들한테는 어떻게 비춰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불식시키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게 홍준표 후보가 1위 후보를 고수를 하고 본선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주요 변수가 아닐까라고 좀 판단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배종원 교수 그리고 박정화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